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뭐한 1년 됐나요? 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남우 교수님 뭐 국제금융 전문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면 되겠죠? 네, 한 30여 년 여기저기 한 네. 그 반 정도 또 홍콩, 싱가포르에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는 유튜브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우리가 얘기해 볼 주제는 요새 좀 시장 돌아가는 얘기랑 투자 아이디어랑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시장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앞서 가지고 이제 얼마 전 이제 부자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졌어요. 물론 이제 UBS가 좀 인수를 하면서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2008년에 큰 금융회사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이런 걸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불거진 걸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징조 같은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지 이걸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으신 질문인데 네. 일단 결론만 놓고 먼저 드리면 2008년하고 지금은 좀 틀리다. 그러니까 2008년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금융기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가 되게 컸습니다. 가령 제가 근무했던 메릴린치,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각각 자기 자본 대 총 자산의 배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라고 금융기관이 그러죠. 그게 한 30배에서 35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였고 그만큼 이제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너무 컸다는 얘기고 이 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더 그랬고 그래서 이제 리만도 망하고 베어스타운도 망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국내도 이제 감독 당국이 되게 철저하게 자산 건전성을 보지만 전 세계의 모든 감독 당국이 이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 약간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내 돈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을 얼마 갖고 장사를 하냐. 근데 이제 은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돈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거나 이제 레버리지를 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은행의 비즈니스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국내 금융기관도 체크를 해보고 미국, 유럽에 보면 대부분 한 10배에서 15배.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적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번 사이클에는 과거와 틀리게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별로 증가를 안 했습니다. 미국은 집값이 한 10년 사이에 한 2배 올랐지만 실제 그 모기지가 그 대출이 별로 증가를 안 해서 자연스러운 상승이어서 시스템의 레버리지는 크지가 않다. 그래서 물론 그 국지적으로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나 이제 이런 것 같이 아니면 이제 CS는 그 유럽의 그러니까 미국 금융기관을 따라가지 못하는 티어 2 글로벌 뱅크의 어떻게 보면 한계,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국지전은 일어나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망가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해결이 됐고 끝난 건 아니고 아마 1년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0% 하는 금리가 거의 한 4, 5% 올라와서 너무 단기간 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충격을 못 견디는 리스크 관리가 좀 덜 돼 있는 금융기관은 이러한 부도 내지 해체 아니면 인수합병 사건들이 앞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크레딧 스위스 말고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작은 은행들,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거 무너진 것도 비슷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다 개별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뱅크의 가장 그 티어 1,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프리미어 리그죠. 거기가 이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5개, JP 모건, 골드만,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요 5개가 있고 여기서 시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요게 티어 1이고 8개 중에도 그다음에 티어 2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크레딧 스위스, UBS, 도이치.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티어 2가 그다음에 미국 중에서는 이제 시티가 티어 1을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 펀딩 코스트가 높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라는 게 펀딩 코스트가 낮아야지 경쟁을 할 수 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이제 사람도 문제군요. 다른 예. 회사에서 미국 회사 좋은 네. 데에서 50만 불 받던 사람을 도이치뱅크나 지금 이제 CS가 뭐 작년 같은 때 뽑으려면 7, 80만 불을 줘야 됩니다. 프리미엄을 줘야지 오죠. 그러면 전에 50만 불 받던 사람이 500만 불의 매출을 창출하면 80만 불을 주고 내가 고용해서 여기 오면 300만 불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게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은 도이치뱅크도 그렇고 크레딧 스위스도 아키거스 우리 이제 친밀한 그 재미교포 빌황 뭐 저랑 네. 옛날 일도 같이 했지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게 과도한 리스크를 좀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티어1하고 경쟁을 하려면 메인 게임에서는 안 되니까 그 옆에 변방에서 좀 세게 베팅을 하는데 이제 그게 결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글로벌 뱅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실리콘밸리 네. 뱅크나 이런 미국의 작은 것도 은행들. 보면 뭐 그동안 되게 비즈니스가 좋고 네. 문제는 공통적인 게 자산이 너무 갑자기 늘었어요. 실리콘밸리 뱅크도 한 1년 사이에 총자산이 한 2배 2배 가깝게 가까이. 늘고 예. 예. 그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국채에 뭐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사고가 나고 이제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 속도를 조절을 하고 네.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 조금 무리를 하면 특히 이제 금융회사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유통업보다 훨씬 뭐가 잘못되면 이게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도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큰 충격은 없겠지만 그렇게 계속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이 증시에도 이게 계속 약세장이 지속되게 만드는 어떤 요인 이런 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모든 자산이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하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대체 자산, 뭐 이 모든 게 결국 평가를 할 때는 기본이 되는 게 금리 아니에요. 네. 금리와 비교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1% 하던 금리가 지금 4, 5%가 됐으니까 모든 자산의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스럽고 그다음에 평가 가치도 많이 변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과거 10년, 20년보다는 훨씬 구조적으로 고인플레, 고금리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유가장관 증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들, 특히 이제 주식, 네. 듀레이션이 긴 주식은 아무래도 과거 1, 20년보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간 주가를 놓고 봐도 금융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특히 네. 미국 같은데 뭐 나스닥은 어제 기준으로 뭐그 불마켓, 그러니까 20% 저점에서 올랐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낙관론도 있는데 조금 하여간 밸류에이션이 주가 수준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그렇다고 뭐 저는 아주 비관적인 건 아닌데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 여기서 오르긴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다 사실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려서 그런 건데 1% 하던 게 지금 제로 뭐 이렇게 1%도 하던 금리가 지금 4, 5% 이렇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미국의 긴축이 도대체 얼마나 더 지속될까? 이게 또 이제 다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크레딧 스위스 이런 국지전적인 이런 은행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면 저는 한 연말까지는 하여간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현 상태 올린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네. 내년쯤 되면 이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신용 경색이 되고 네. 은행들은 좀 더 위축이 되는 거죠. 은행 창구를 더 높이고 대출도 좀 어렵게 하고 신용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좀 높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0.25에서 한 0.5% 정도 올린 효과랑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이제 전개된다. 이미 뭐 전개되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금리를 많이 올려봤자 한 차례 0.25% 올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금융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안 된다고 연준도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또 잡아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워낙 명확하니까 제 생각에는 뭐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이 돼서 올해 하반기 되면 미국 경제가 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되게. 네. 그러면 연말 내년 초가 되면 금리를 조금
금융 완화하는 금리를 인하한 식으로 제 생각에는 통화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특이한 게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도 미국 경제는 아직은 위축이 안 돼요. 뭐 연말쯤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고용 시장하고 이제 소비가 탄탄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미국 경제는 그럼 언제쯤 이게 소위 침체가 올 것인지 뭐 연말 뭐 살짝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떤 메커니즘이 올 것인지 뭐 이런 게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금융 경색이 오기 전에는 네. 경기 침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을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 좋은 게 이제 여름 겨울 방학이 한 2달 되니까 이제 뭐 산업 시찰도 하고 현장 분위기도 느낄 겸 해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는데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 경기 침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신용 경색, 금융이 좀 긴축이 되는 거는 꽤 심각해서 네.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가 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심각하진 않지만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경제가 결국 소비자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예. GDP의 70%가 소비인데 왜 좋으냐 하면 실제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미국도 한국처럼 전체 가계 자산의 뭐 80%가 부동산은 아니지만 근데 재산 목록 1위는 부동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집값이 10년 사이에 한 2배 올랐죠. 음. 그리고 대부분 모기지 대출은 고정금리로 묶여 있으니까 내가 돈을 상당히 벌었다. 이제 부의 효과가 있고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물론 작년에 주가는 빠졌지만 우리가 10년, 20년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길게 미국은 보면요. 예. 401k를 통해서 강제 저축을 하고 그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통해서 상당히 부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음. 그 가게들이 그렇게 뭐 한 1년 정도 주가가 빠졌다고 그렇게 많이 위축되고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이 가계 심리를 상당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방은행하고 이 지역은행, 그 리저널 뱅크는 상당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그 지역마다 리저널 뱅크, 그러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1년에 2번씩 하는데 네. First Republic Bank 간판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좀 불안하다고 얘기 나왔던데요. 토착화된 예. 은행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한 로컬 커뮤니티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런 리저널 뱅크가 미국의 전체 여신, 그게 뭐 개인 대출이든 뭐 부동산 대출이든 그거의 한 30~40%에서 한 60~70%를 차지하니까 네. 여기가 조금 흔들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통화 그 관점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서 네. 하반기에는 조금 하여간 마이너 성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약간 연착륙이라고 좀 비교해서 표현하는 예. 그런 정도의 침체는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계속 이제 증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연초에 이제 또 많은 또 전문가들이 요새 올해는 또 채권으로 가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증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근데 실제 그 1년 전보다는 이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채권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건 사실이고 전체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뭐 부동산, 채권, 주식을 놓고 보면 뭐 채권을 좀 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채권이 막상 투자를 해보면 채권 가격이 금리랑 거꾸로 가고 만기에 따라서 이 가격이 변하는 걸 개인들이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채권이 쉽지 않아요. 쉽진 예,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뭐 3.5%에 내가 금리를 산다. 근데 만기까지 가면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하지만 작년 이맘때 1, 2년 전보다는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원본 보장도 뭐 만기까지 가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조금 나의 금융 총 그 자산에 담는 건 좋고 네. 제 생각에는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좀 높은 상황이 되면 뭐 주식을 그냥 담고 가는 거는 이제 가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밸류에 뭐 우리가 한 5% 10% 주가 조정을 예상한다고 주식을 팔아도 그 저점에서 주식을 다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주가가 5% 10% 빠져도 그때가 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내가
과감하게 못 사거든요. 네.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주식을 듣고 있는 저희 청취자, 여기 구독자분이라면 그냥 이렇게 잊어먹고 가시는 게 이게 뭐 30-40% 다시 전 저점을 저는 테스트한다고 국내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냥 편하게 묻어놓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또 테크주 요것도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 비슷한 생각하실 텐데 하는 사이에 미국 테크주도 엄청 올라 버렸어요. 막 메타 같은 경우는 70% 넘게 연초 대비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그래도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거 또 테크주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불안하긴 한데 테크주 투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실제 바닥에서 메타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네. 올랐고 이제 $200가 넘었으니까 뭐 테슬라도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고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설마 이들 기업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최고의 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했는데 네. 물론 테슬라는 구조조정 발표를 안 했지만 메타, 구글, 아마존 거의 모든 회사가 네. 애플 빼놓고는 거의 구조조정을 상당히 화끈한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전체 종업원의 한 25%를 해고하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조정을 해서 일단 비용 절감을 해서 기업 이익의 네. 그 바닥을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좀 더 회사가 포커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주가가 회복을 된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꽉 차 있습니다. 네. 애플도 보면 이게 약간 항공모함 같은 주식인데 진짜 그 생태계가 좋죠. 근데 주가가 최근에 올라서 지금 $160가 넘으면 애플이 퍼가 27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아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좀 오르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뭐 10% 하락을 내다보고 매매를 여기서 빠져서 다시 10% 저점에서 사자 그거는 이렇게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빅테크를 들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끌고 가는 게 좋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경쟁적으로 비용 절감, 포커스, 효율성 이런 것에 경영자들끼리 지금 신경을 쓰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뭐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락의 가능성은 크게 이제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투자 아이디를 가지고 앞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요걸 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을 이제 좀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내 주식은 성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은 우리가 저 잘 알죠. 네. 대신 이제 미국 기업은 훨씬 검증이 됐고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수익률이 좋았고 앞으로도 국내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해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업, 가령 미국 기업을 치면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국내 기업보다는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게 환 리스크 그런 정보의 뭐 비교 열이건. 그래서 국내랑 해외 주식을 좀 섞어서 하되 외국 주식은 미국 주식 중심으로 하고 저는 중국 기업은 계속 뭔가 이 투명성이 부족해서 뭔가 이 사고가 날 가능성 이제 그런 것을 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외국 주식은 안정적으로 블루칩 진짜 하고 국내 기업은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 좀 떨어지니까 좀 더 제 생각에는 배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나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배당 받는 거랑 주가 상승 내지 하락, 주가의 변동을 두 개 합치면 나의 총 수익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없으면 주가의 상승을 많이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배당을 좀 많이 받는 전략을 끌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저는 기왕이면 블루칩이고 블루칩 중엔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사자. 왜냐하면 현대차도 현대차 보통주보다 현대차 우선주나 이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됩니다.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보다 LG화학이 훨씬 좋지만 보통주보다 우선주는 반값에 사고 보통주 가격의 40%의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을 나는 의결권만 없는데 40-50% 가격에 사면 퍼도 반에 사는 거고 배당 수익률이 2배가 되니까 그러면 한 5에서 7% 아니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한 8, 9%까지 배당 수익률이 나와서 주가가 안 올라가도 뭐 웬만한 대한민국 주식보다는 더 좋은 투자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당에 눈을 떠서 너무
주가 상승에 좀 그 집착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배당, 뭐 물론 배당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전략을 하면 좀 더 그러니까 좀 수익을 내가 다져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해외 비중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좋을까요? 한 5대 5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을 잘 알거나 네.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회사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미국 회사나 아니면 미국 업종과 관련된 뭔가 좀 그러니까 나나 나의 배우자가 빅테크 관련돼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회사나 이제 그러면 좀 더 미국 비중을 높일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렇지 않으면 한 반반 섞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시장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투자라는 것은 너무 대박을 내는 것보다 일단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한 반반 섞어가고 우리가 아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 그다음에 경영진의 퀄리티도 체크하고 이런 그 우량된 회사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실수 없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남우 연세대 교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